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의 건물 1층에서 중학생에게 둔기로 10여 차례나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이 범인은 범행 1시간 전부터 배 의원의 주변을 기웃거렸습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 1층.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게 말을 겁니다. 배 의원이 웃으며 돌아서자 갑자기 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 폭행을 시작합니다. 머리를 맞은 배 의원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주변 시민들이 말릴 때까지 공격은 10초 넘게 이어졌고 머리와 얼굴 등에 10여 차례 무차별 폭행이 이뤄졌습니다. 배 의원을 공격한 건 15살 중학생. 범행 전 주변을 배회하다 배 의원이 나타나자 건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배 의원에게 접근해 배현진 의원이죠 라고 두 차례 물은 뒤 바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악소리가 나서 갔더니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용의자는 범행 뒤에도 현장에 머물렀고 배 의원 수행원이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공격으로 출혈이 생긴 배 의원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한테 왔고요. 경찰서에 그때는 사람들이 다 누군지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배 의원은 앞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개인 일정을 보러 왔다 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 입원 조치하고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자, 배현진 의원이 서울 도심 한복판 강남에서 습격을 당한 겁니다. 당시 상황 어땠는지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만 CCTV 보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송원 기자, 당시 상황이 어땠던 거예요? 예, 어제 오후 5시 15분쯤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 회색 모자와 흰 마스크, 이 검정 점퍼를 입은 남성이 이 배현진 의원을 맞닥뜨리고는 말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 배현진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맞다고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예, 배 의원이 답을 하러 다가가는데요. 이때 이 갑자기 배 의원이 웃으면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 남성이 오른손에 쥔 돌을 휘둘러서 배 의원 머리를 저렇게 좀 내려칩니다. 이 배 의원이 바닥에 주저앉았는데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 남성은 18초간 17차례 머리를 때리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17번이나. 예, 이 이후 5분, 10분 내로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하지만 현장에는 이 피 흘린 자국이 있었고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야, 이거 참 다시 보는 것도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이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자, 배 의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간 현장 상황 어땠을까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못 봤죠. 소리만 듣고 이제 간 거니까 그때 사건 벌어져 있었더니 아, 어디쯤에서 맞고 쓰러진 거예요? 저 안쪽에서요. 저 안쪽에서 건물 안에서 건물 안에서 있는데 소리 나가지고 가가지고 잡고 112 경찰에 119 다 신고하고 악소리가 나서 갔더니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살짝 그냥 찍힌 데 가지고 피가 좀 많이 좀 나긴 했는데. 자, 그런데 이번에는 저 습격범이 15살짜리 중학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사건의 그 충격적인 점인데요. 15살 A군이고 인근 중학교에 다닌 것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뭐 촉법소년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촉법소년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이제 14세 미만의 그 학생을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 화면상으로 보기에도 이제 그 배 의원하고 비교해서 체격 차이가 이제 크게 안 나죠. 그러니까 이 성인 남성으로도 볼 수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체포가 될 때 체포 당시에는 저항은 없었고 그때 당시에 또 체포된 이후에도 뭐 본인의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뭐 내가 정신 이상이 있다. 정신 이상 있다 이런 얘기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지금 이제 상황이나 범행 양태로 봤을 때 지금 이대로 뭐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파악을 해서 응급 입원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응급 입원이라는 것은 저렇게 이제 그 추가적인 범행의 그 소지가 있거나 어떤 그 정신 이상이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경우에 동의 없이 입원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지금 취하고 이제 앞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범행 저지르고 나서 나는 촉법소년이에요 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정신이 이상이 있어요. 야야, 이 친구 이거
준비를 꽤 했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뭐 항변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그렇죠. 보통의 중학생이 알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촉법소년이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본인이 뭐 그 여러 가지 정신적 이상 뭐 이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지금 초기 진술이니까 조금 더 이제 경찰이 그 정확한 그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참 이제 답답한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처벌은 뭐 당연히 그 해야 되는 거지만 막으려면, 재발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이제 전문가들이 좀 토론을 벌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 아나운서 출신이죠. 배현진 의원. 이 민주당과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특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인물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는 예산 국회를 바라보며 내 선거에 어떻게 동원하면 좋을까라는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마치 내 돈처럼 선심 쓰면서 선거를 이끌까 하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탄생의 정당성을 잃었고요. 이른바 요즘 말로 하면 주작 정부, 주작 대통령이 된 셈인데요. 뒤늦게 어렵게 이 자리에 온 만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숙과 자중은 고사하고 순번이 돌아온 다시 그 자리에 나서신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선 참 유감이었고, 오늘 국회의장은 아주 옹졸한 모습으로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부득발로 저희 여성들을 걷어차며 용맹하게 이 국회의장석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의장님,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겁니까? 예. 자, 일단 배현진 의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었던 의원입니까? 일단 저기 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정말 뭐 초선으로는 높은 인지도를 자랑을 했죠. 이제 지역구 송파시도 그렇고, 일단은 당에서도 핵심 그 당직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사무부총장까지 하면서 정말 그 친윤계 의원으로 그렇게 분류가 됐었고요. 지금 아까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단상에 올라서, 그때 당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검수완박 법안 이제 민주당이 그랬었죠.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데, 그 발언 네. 논란이 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앙증맞은 몸이라고 해. 배현진 의원이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 키가 작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신체 비하다 이제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어쨌든 저런 식으로 대야 스피커 역할을 많이 해서 상당히 인지도가 높은 의원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 좀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요. 이 범행 직전에 배 의원 맞으세요라고 직접 확인까지 한 거거든요. 뭐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었는데, 그리고 범행 도구 이 둔기 이것도 미리 갖고 있었고 1시간 넘게 계속 따라다녔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더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남성이 배 의원을 이 범행 직전에도 계속 따라다녔다는 이런 영상과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건물 주변 CCTV를 보죠. 예, 이 배 의원 씨의 관계자도 이 CCTV를 확인했고요. 이 주변 여러 CCTV를 종합해 보면 4시 30분쯤부터 이 남성이 이 건물 앞을 계속 서성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이면 배 의원이 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난 이 건물에 들어간 시각도 4시 50분쯤입니다. 그리고 또 목격자들이 있는데요. 아예 이 건물이 있는 거리를 서성인 거는 더 이전부터였다. 이런 목격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허. 예, 옆 건물 관리인은 이 4시 30분쯤부터 더 이전인 3시 40분부터 주변을 서성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거리가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이 올 만한 10대 남성이 올 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이 명품 브랜드 매장이나 스튜디오, 이 편집숍, 이 카페, 그리고 이 레스토랑이 주로 있는 곳이고, 게다가 남성이 마스크도 쓰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었던 만큼 이 미리 범행을 준비하고 배 의원을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10대 중학생,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게 저지를 범죄라는 겁니다. 이게 일반 중학생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범죄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청소년에 의한 테러다, 청소년 테러리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스스로 이와 같은 나름대로의 동기와 정치적 신념을 형성한 것인지, 아니면 그 뒤에 일정한 중고 집단이 있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 이것이 사실은 이제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적게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 능력은 이제 분명한 것이죠.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것에 심취해서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것을 학습할 수도 있죠. 결국은 상당히 급진화된 과정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에 맞춰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자, 이웅혁 교수의 분석은 뭔가에 좀 심취가 돼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 충격적인 범행 어떻게 보세요? 15살 중학생의 범행입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학생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슈가 한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나타나는 경고음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경고음은 노란불은 많이 켜졌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 어린 중학생이 범행을 할 정도로 확산이 됐다는 거는 이제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저부터 일단은 저도 정치권에 몸담고 있으면서 뭔가 이 상대방을 비판하고 지적할 때 이런 혐오, 범죄 사회로 가고 있는 것에 좀 일조하지 않았는지 반성부터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딱 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논의해야 되는 그 시발점으로 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저 중학생이라는데 저 처벌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이제 촉법소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촉법소년은 만 17에서 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데 촉법소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5세이기 때문에 촉법이 아니고 범죄소년에 해당되고요. 예. 14세에서 18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갈려요. 일반 형사처벌을 받느냐 아니면 소년보호 처분을 받냐. 왜 지금 그 소년법정이라는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잖아요. 뭐 1호부터 이제 10호 처분까지 나오는 그 처분을 받느냐. 양자의 차이는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전과가 남는다는 것이고 소년보호 처분은 이제 최대 처벌이 소년원에 일정 기간 수감되는 것이고 나중에 전과는 안 남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뭐 본인은 정신 이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두피에 1cm 열상을 지금 입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17번이에요. 17번. 이 숫자 말씀드린 것도 좀 죄송합니다만 이 배현진 의원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열상이 뭐 크지는 않아가지고 길진 않아서 그래서 뭐 크게 뭐 많이 봉합하지는 않았고요. 1cm 정도 손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cm요? 1cm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두피 열상이 있으면서 약간 부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부어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직 만 하루가 안 지났는데 현재 몸 상태 어떻게 알려지고 있어요? 예, 범행 직후부터 계속 배 의원 측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배 의원이 이 의식은 명료하게 있지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좀 끔찍했는데 아무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예, 특히 가격을 당한 곳이 이 머리 부근인 만큼 정밀 검사 결과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까 들었다시피 이 배 의원 두피에 난 상처는 1cm 열상입니다. 그리고 이 얼굴 곳곳에도 긁힌 상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추가로 뇌 손상은 없는 것인지 다시 추가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게 나중에 왜 교통사고도 막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저 트라우마가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1cm 열상의 부종, 그러니까 뭐 머리 정도 부어 올랐고, 근데 지금 저 상태에서 혼자 건물 1층인데 강남 한복판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배현진 의원의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급하게 곧장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뵙고 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출혈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옷가지를 보면. 근데 배현진 의원님께서 잘 이겨내고 계시고 국민들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자, 정치인을 향한 테러 사건이 정말 끊이질 않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는 문제를 이제 정밀하게 그야말로 전문가들이 이제 대책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왜 약간의 모방형 범죄들이 또 잇따르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뭐 이것도 이제 그 가능성과 함께 어떤 저 개인적인 동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하게 나와야 하고, 그다음에 정부에도 왜 대테러 뭐 상황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서 정밀하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오와 혐오, 뭐 요새 뭐 유튜버들 뭐 그런 거 부추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의 경우 그렇다는 얘기죠. 예. 이런 부분이 정말 원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원인이 있는 것인지 하는 걸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사실 이 그 중학생에 대한 처벌 대단히 중요하죠. 못지않게 사실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슨 그 대책을 세우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고, 더군다나 총선 지금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인들은 다 이제 유권자들한테 접근하기 위해서 뭐 거의 저런 형태의 범죄에 무방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건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했던 50대 남성은 본인이 뭐 어떤 뭐 미리 뭘 써놓고 지금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어요. 지금 저 중학생이 미리 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범죄를 하겠다 뭐 이런 게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 친구는 저 무언가를 보고 따라하는 듯한, 마치 범행의 그 대상이 뭐 국회의원 별것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맞습니다. 모방 범죄일 가능성도 매우 높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물리적 테러 사건만 보고 과연 그랬을까? 저는 물리적 테러뿐만 아니라 이미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자행되고 있는 이 새치 혀를 활용한 테러, 말로 인한 테러, 서로 상대방을 악마화시키고 혐오와 증오의 단어를 배설하고 이러면서 그 증오를 키워가는 이런 거를 보면서 저런 어린 학생들이 그걸 보고 또 저래도 되는구나. 정치권에 뭐 존경받는다는 이 사람들도 저렇게 말로써 뭔가 누군가를 테러하고 인격살인을 저지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라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권에 지적하고 싶은 게 1월 2일 이후에 대체 정치권은 뭘 했냐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뭔가 재발 방지책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번 23일 만에 뭔가 확 변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사건의 그 원인으로 모두가 지적했던 것이 이런 혐오와 정치 문화를 만든 정치권의 반성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속한 민주당부터 반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이들 대표에 대한 이 충격적인 테러로 인해서 뭔가 그 사건의 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이런 거 우리의 자성은 우리는 뭘 잘못했나에 대해서 반성을 못했던 것도 있고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1월 2일 테러에 대해서 아주 이상한 사람이 벌인 아주 나쁜 범죄다. 이번 뭐 범행에 대해서도 아주 이상한 학생이 벌인 아주 나쁜 범죄라고 치부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권이 여야가 모여서 뭐 결의문이라도 채택하는 뭔가 작은 변화라도 빨리 만들어내고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지금 여다 야다 내 정책 입장이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온 게 없죠. 혹시나 뭔가 그 학생이 뭐 어느 정당을 평소에 지지했다. 평소에 뭐 정치글을 많이 썼다고 퍼날랐다고 하는데, 평소에 어떤 지지 성향을 보였다고 해서 그 학생이 뭐 어디 뭐 배우가 있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저런 행위를 하도록 해도 되겠다라고 보여준 어른들의 문제라는 거죠. 예, 일단 경계해야 될 거 또 뭐 배우설, 그러니까 경찰 조사하고 있으니까 경찰 조사부터 지켜보고 그 다음에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서 또 어떤 주장들이 나올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자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이에요. 국회의원 300명이라고 합니다만 지역구에 한 200여 명 곱하기 5는 해야 됩니다. 후보들까지 합친다면. 그러면 한 1000명이 일정 다 공개된 곳에서 내일 어디로 갈지 어느 동선까지 다 알려줘야 선거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다 알아요, 이제 유권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는 공격을 할 수 있다. 야,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 그동안에는 걱정을 안 했는데 이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왜 지난번에 그 송영길 전 대표 재보선 때 예, 뒤에서 피습, 그렇죠. 등기로. 네, 피습 사건 거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시작된 이런 현상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치인으로서는 전 딜레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비공개로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다고 유권자를 만나는 자리에 무슨 유리벽이나 무슨 뭐 철막을 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고 해서 사실 또 이제 지금 뭐 후보자나 뭐 이런 입장에서 상시 뭐 경호인력을 대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네. 혼자 저렇게 개인적인 일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또 굉장히 좀 이게 형사 정책적으로 어려운 게 이게 정말 배우가 있거나 조직적이거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형사 정책적으로 오히려 더 대응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진 개인이 어떤 배경에서 저런 공격을 할지 모른다는 거 그게 정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화면에는 이재명 대표 당시 피습 사건인데요. 자, 최병문 의원님, 저 때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저 테러범은 50대 남성은 공개적인 곳에서 그리고 본인의 입장문까지 준비를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중학생이라는 친구는 혼자 어디를 가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다가 혼자 움직이는 곳에 가서 공격을 했습니다. 뭔가 어떤 차이가 있는? 아니 일단 이제 사전에 준비한 듯한 그 광경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60대 이제 공격범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사전에 훨씬 더 그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보여지죠. 뭐 그건 뭐 둔기도 뭐 오래전에 이미 준비를 한 상태고요. 근데 이 중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조사를 더 해봐야 되지만 뭐 어떤 동기에 의해서 또는 뭐 그 먼저 이재명 대표 공격범처럼 뭘 뭐 써놓고 뭐 이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는 해요. 뭐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 뭐 이제 그 지인들에 따르면 뭐 그 정치 관련 뭐 무슨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도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뭐 그런 적이 있다고 한다면 정치에 상당한 정도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중학생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뭐 증오나 혐오 같은 걸 키워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외형상으로는 이재명 대표 공격범하고는 준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덜해 보인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한종훈 기자, 아까도 이제 배현진 의원 현재 몸 상태 잠깐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알아보죠. 일단 당 대표 송영길 대표, 뭐 그 전부터는 박근혜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정치적으로 상징성이 좀 컸던 인물이지만 이제는 그냥 초선 의원이에요. 일반 의원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후보는 그러면 안전할까?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 트라우마인데 혹시 뭐 지금 뭐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지금 어떤 몸 상태인 것 그리고 뭐 주변의 어떤 상황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뭐 아침에 또 여성 의원들한테 좀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 보통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편안하게 수행비서 없이도 아무래도 뭐 남자 수행비서인 경우에는 이제 혼자 좀 많이 다니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참고로 저 빌딩은 강남에 있는 빌딩은 뭐 레스토랑이 있고요, 미용실이 있고 뭐 피부 관리 샵도 있고 주로 이제 중학생이 보이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당대표가 아니더라도 이제 여성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불안하다 그런 큰 충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정치권에서도 일반 의원들도 이제는 좀 편하게 못 다니겠다 이런 분위기가 좀 엄습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한 번의 정치 테러가 정치권을 휩쓸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지만 또 선거를 앞둔 여야는 여러 일정이 있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죠.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를 직격하고 나섰습니다. 재판받고 있죠. 음주운전 전력 있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 기준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합니다. 5가지의 어떤 범죄라든가 이 파렴치한 행위를 컷오프의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인데요. 저는 대단히 놀라는 것이 그 조건에 어디에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기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정치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총선 끝나고 흐지부지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동의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할 겁니다. 진짜 할 것 같다? 이번 저희 정치 개혁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과감하고 박력 있게 할 것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야당 비판에 집중을 한 건 한동훈 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김경률 비대위원도 어제는 주로 야당 비판에 집중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모두 이 공세 대상을 야권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갈등의 핵심이 됐던 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부터 계속적으로 그동안 입장으로 가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제는 언제 본인이 김건희 여사 직접 사과를 얘기한 적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도 명품백 논란보다는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으로 한정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자금 흐름이 투명하게 나왔는데 민주당이 억지를 부린다 이런 취지로 이 확연히 달라진 기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현 대표, 네. 송영길 전 대표 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자, 정치개혁에 대한 얘기들을 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묻고 가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겠죠. 특히 당정 갈등이 계속 불거지자 이걸 지켜보던 한 비대위원이 있습니다. 아주 따끔한 질책을 했대요.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이분의 질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 간 갈등이 표출되고 이를 수습하면서 허비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깊은 존중과 신뢰 관계 속에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지도부 내에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저렇게 있다는 것, 좀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저희 당도 저런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김경률 비대위원을 포함한 일련의 그 논란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가장 큰 리스크인 김건희 리스크를 많이 축소시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고 저희도 계속 비판하고 있는 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검법과 그리고 명품백 수수 관련에 관한 이런 법적 처벌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두 가지 주장인데 김경률 비대위원과 지금 일련의 그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정도로 매우 축소됐거든요. 그렇게 축소시킨 이후에 갑자기 지금 이제 야당에 대한 공세를 고삐를 당기고 있는데 저는 그 공격도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솔직히 저는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천 기준에 대해서 마치 또 이거를 민주당을 지금 악마화시키는 이 혐오의 정치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의도 사투리 너무 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 특히나 지금 지적받고 있는 음주운전에 관한 기준 국민의힘 지금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그 15년, 20년 차이일 뿐인데 그 국민의힘도 20년 3회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기준 국민의힘 기준으로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상대 정당에 대해서 악마화시키고 이재명 대표의 맞춤 공천 기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은 좀 더 좋은 기준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좀 더 좋은 정치라는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상대 정당을 이렇게 비난하고 악마화시키는 정치를 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 최근에 근데 이 사람을 만났대요. 아주 조용히. 누구였을까요? 아마 저분이네 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뉴스의 중심에 섰던 바로 이분입니다.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여러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또 잘 바탕을 받아서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네. 그 혁신 의원들이 컨트롤이 잘 안 됩니다. 예. 아마 비대위원들도 컨트롤이 잘 안 될 겁니다. 위원장이 욕을 다 먹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본인이 저한테 좀 도움도 많이 요청했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용히 만났고 나중에 알려졌어요. 자,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회를 그만두고 나서는 사실은 뉴스의 중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그래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돌아갔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 만났다. 그럼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출마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원래 출마 생각이 있다가 안 한다고 사실은 했다가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뭐 그게 그렇게 깔끔하게 매듭지어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접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지금 70여일 앞두고 왜 만났을까 하는 거는 역시 출마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본인이 또 나와서 언론에 나와서 이런저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는 바로 그 지역 서대문 갑이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혹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부탁했고 인요한 그 전 혁신위원장은 그 문제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가 아닐까? 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인재 영입도 지금 책임지는 사람 중에 공동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왜 만났지 이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권 기자들도.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인요한 그 위원장이 이 직을 내려놓고 나서 계속 이 출마 이야기는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 대상으로도 좀 훌륭하다 이런 평가가 그동안 인재 영입위에서 있었던 만큼 방금 최병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만날지. 그래서 또 한동안은 인요한 위원장 취재 잘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가끔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자, 최근에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직무 수행 평가를 묻는 여론조사였습니다. 화면 나오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그 여론조사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그 18세 이상 전국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한 거 전국 지표조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야 지도부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묻는 건데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 잘하고 있다가 47%,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가 40%, 지금 7% 지금 오차 범위하고 살짝 바뀝니다.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3%, 6% 이제 남짓이거든요. 그런데 뭐 오차 범위 살짝 바뀝니다만 47, 파란색이 잘하고 있다가 더 많네요. 맞습니다. 지금 살짝 바뀌지만은 오차 범위 밖으로 잘하고 있다가 좀 더 많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가 35%, 잘못하고 있다가 56%, 그러니까 21% 지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변화가 지금 보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2주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2주 사이에 그 지금 정당 지지율이 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3%. 근데 반면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3% 내려서 30%. 근데 이 차이는 지금 6%니까 오차 범위 지금 이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차 범위 이내지만은 그 격차로 1, 2위가 엇갈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조사 기간이 눈에 띄어요. 22일부터 24일이라고 하면 지난 주말에 사실상 당 대표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물러나라. 사퇴 못합니다. 요 얘기가 알려진 다음에 조사라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상황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 파우치백 이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한 지는 벌써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들이 저는 다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개인적 지지도는 올라가지만 이게 당으로 전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얘기를 하고 난 뒤부터는 일종의 그 전이 현상이 저는 벌어지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공격을 민주당으로부터 받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그 공격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위원장 개인 지지율이 이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바로 그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함으로써 약간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듯이 이제 유권자들이 느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이렇게 표가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하나 더 질문죠. 한 분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윗줄에 계신 분 얘기는 했어요. 자, 아랫줄에 있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테러까지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정치인이 피습을 당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우선 뭐 좋지 않은 뉴스이긴 하지만 여튼 많이 알려지게 되잖아요.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의 동정심까지도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것이 오히려 그 부산대병원의 서울대병원 전원 문제, 그다음에 헬기 이송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 논란으로 인해서 특히 아마 부산 지역에서 뭐 좀 부정적 평가가 꽤 있었을 것이고 그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니까 본인한테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의 뜻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사퇴하시면서 저 못 물러나갑니다. 버틸 거예요. 이랬는데 오히려 지지율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지금 흉기로 피습까지 당했는데 지지율에 별 변화가 없고 좀 이해가 안 된다고 할까요? 이런 측면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지금 이제 한 달 겨우 지났잖아요. 아무래도 허니문 기간도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일단 차별화에 성공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 민주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전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과 부정 평가 비율이 딱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비율과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35, 56 정도가 나온 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이 요즘 지지도가 그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금 뭐 정권 심판론에 기댄 그 총선 전망에서 지금 민주당이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들이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이 못하는 것에 대한 반사이익일 뿐이다라는 걸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잘하면 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공격을 할 게 아니라 민주당이 그럼 어떻게 저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저는 답은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예. 이제 이재명 없이는 안 된다라는 얘기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비대위 전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전환해야 됩니다. 이재명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여실히 알고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은 그걸 고립시키고 있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이재명 대표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뭐 쳐내고 뭔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고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같이 가야만 지금 반사이익에 기댄 총선 전망을 좋은 전망이 아니라 진짜 민주당이 잘해서 좋은 전망을 받을 수 있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좀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상황을 보면 이 공천 기간이라 그렇겠습니다만은 총선 앞두고 뭐 지금 친명계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고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의 핵심인데 이게 오히려 점점 고조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친명이 아니라 친문이에요. 자, 친문이 친명에 지금 공격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문 지역에 친명계 인사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공천 받을래요.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지금 집안 싸움 하고 있는데 친문 안에서도 당신 잘못이 더 크지.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지.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책임지고 석고대죄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추미애 장관이 나선 겁니다. 추미애 전 장관 누구를 겨냥했을까요? 저 왼쪽에 두 분 계시네요. 임종석과 노영민.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될 문재인 정부의 두 비서실장이 이번에 총선에 나온다고요? 양심을 보여주세요. 정치적 양심이 없군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이 윤석열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석고대죄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그러니까 예. 정말 누가 누구한테 저런 얘기를 하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질문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전 장관 얘기로는 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발탁하고 키워준 사람이 저 두 사람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총선 출마가 좀 웬 말이냐. 이제 그런 취지로 저렇게 쓴 겁니다. 자, 이러자 또 민주당 일각에서 누가 윤석열을 키워줬습니까? 라는 반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보고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인사 의견을 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말 안 되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아까 제가 물어본 게 있잖아요. 내 명을 거역한다는 등 그거는 부하한테나 하는 얘기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권 후보 1위로 그 등극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결실함으로 나섰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뭐 다 기억하시는 장면이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아니 무슨 소리예요? 누가 키웠는데 이런 반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좀 비판을 했는데요. 이 자신을 향해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누가 장관이었냐고 꼬집은 겁니다. 이 2020년 당시에 추미애 전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렇죠. 검찰총장 당시 당시에. 장관. 그 당시 장관이 누구였냐 꼬집으면서 이제 어제 오후에 한 방송에 출연해서 대응을 하면 못난 집안 싸움처럼 될 수 있으니까 아하. 직접 언급은 안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괜히 싸워봤자 우리 집안 싸움으로 보이니까. 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드는 과정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봐야 한다고 이제 우회적으로 추 전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야, 요 상황. 자, 한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 비서실장, 한 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법무부 장관. 근데 지금은 누구 잘못이냐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잘못됐어요. 예. 누가. 자, 그렇게 되면 낳아준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길러준 사람 책임입니까? 오. 지금 약간 그 논쟁으로 보여요. 예. 왜 그러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든 사람, 처음에 그 지명하도록 한 사람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과정 속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보기에 초기에 초기에 비서실장이 인사 실질적인 그 책임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누구를 검찰총장으로 할까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아 그래 결국은 뭐 윤석열 검사가 그래도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문재인 당시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그게 이제 우리가 낳아준 어머니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키워준 사람은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런 식으로 우리가 동영상에서 봤듯이 예. 저런 식으로 핍박하지 않았으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후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인정할 거예요. 길러준 사람이죠, 길러준 사람. 예.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크냐? 저는 똑같이 책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정권 초기에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사람 더 얘기해 보죠. 이분은요, 원래 반문재인이었거든요. 반문재인. 막 삭발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그러던 사람을 지금 민주당으로 데려온대요. 누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반문재인인 사람을 지금 민주당으로 데려온다? 얼마 전에 당 색깔 바꾸면서 색깔도 이재명 대표와 어울리는 색깔이라는 그 색깔로 진하게 바꿔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을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다. 요 얘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현주 전 의원이 뭐 탈당과 당을 옮겨 다닌 전력이 정말 화려하죠. 2017년도에 민주당 탈당을 하고 뭐 이후에 국민의당 있었다. 바른미래당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 그 전신이니까 이제 어떤 국민의힘까지 거치면서 근데 반문할 때 좀 많이 지금 삭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맥락에서 비롯된 거고 본인 SNS를 비롯해서 뭐 어떤 검찰 개혁한답시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검찰을 장악하고 이직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활동의 범주를 좀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유튜브 채널로 보면 뭐 이준석 전 대표랑도 자주 행사도 같이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랑도 행사를 하면서 또 이제 뭐 윤석열 정부를 막 비판하기도 하고 그럼 굉장히 뭐 지금 폭넓은 스펙트럼의 그 활동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친문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자,
이현주 전 의원의 발언 또한 재조명되고 있어요. 예, 21년 이 9월쯤입니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됐던 때였는데요. 예. 당시 이현주 전 의원은 홍준표 캠프에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이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비판을 했고요. 당시 경기지사를. 예, 이후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조선 10대 국왕이 있었지만 이 폭정과 무도한 상황으로 조선 중기 몰락의 시발점은 연산군이다. 이 연산군이 생각나는 사람이 홍준표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홍준표 캠프 측이었던 이원주 전 의원이 예? 이 연산군 비판을 되받으면서 홍준표가 아닌 이재명이 연산군이란 취지의 글을 쓴 겁니다. 왜요? 뭐라고 예, 했는데요? 그 연산군이 이 뻔뻔한 여성 편력 그리고 부모도 없는 패륜적 형태로 좀 유명한데 그런 점이 홍준표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에 더 가깝다. 이렇게 SNS 글을 올린 겁니다. 저렇게까지 얘기했었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뭐 여성 편력, 뭐 여배우 얘기 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성 편력에 형수와 관련된 뭐 욕설 문제 나왔었잖아요. 이러니까 그때 콕 집어서 이재명 대표를 욕했던 사람이 이현주 전 의원인데 이번에는 영입을 했다. 이게 도움이 될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선거는 뇌연확장 싸움이긴 합니다. 근데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공격수가 부족한가?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 2022년 대선 때 0.73%로 패배한 이후에 우리가 다음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조차도 포용해야 된다. 그래야 민주당이 다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딱 들어맞는 사람이긴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밀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까지 포용하는 것이 뭐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현주 전 의원 정도도 포용할 수 있다면 왜 지금 민주당에서 나간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했냐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탈당했던 인사들, 이상민 의원. 탈당했던 인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에 지금 남아있는 인사들조차도 공격을 받고 있는데 이현주 전 의원을 저는 당대표께서 지시한 거라고 봅니다. 이현주 전 의원 또 품자라고 하신 거면 통화도 했대요. 예, 직접 섭외 연락을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지층들은 당대표께서 그 정도로 이야기했으면 이현주 전 의원보다 훨씬 민주당에서 그래도 민주당 안에서 같이 활동한 분들을 품어야 된다는 당대표의 지시사항이 내려왔으니 그거에 대해서 좀 공격하시던 분들이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좀 더 우리가 그 내부 단속, 내부 단결 이런 것들을 좀 더 하시라는 말씀으로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현주 전 의원을 저 멀리 있는 분을 그러니까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안에 있는 누구를 빼내기 위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친문들 지금 다 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문 진영에 대한 공격. 저는 아까 그 다른 이슈에서 말씀드린 게 친명을 자처하는 분들이 고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정말 원하고 민주당을 정말 돕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외연을 확장시켜주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친문 나가라, 친문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더 고립될 뿐이고 더 줄어들 뿐입니다. 그거를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이미 나가겠다라고 선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초대 정무수석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법적인 리스크도 있었습니다만 민주당을 탈당한대요.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탈당을 선언한 오랜만에 보시는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탈당 선언했습니다. 사천과 망천으로 즉 사망공천으로 시작한 민주당은 민주적 공정성이라는 정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대표를 둘러싼 여러 십상시 집단의 아첨 경쟁으로 민주당을 왕조형 사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집행유예가 났었고 사면이 됐어요. 전병헌 전 의원 뭐 관련해서. 근데 이분이 민주당을 지금 비판하고 나가겠다. 어디로 가시려고 저러나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뭐 잘 아시지만 민주당을 지금 떠난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낙연 신당. 그걸 첫 번째로 떠올리게 되죠. 아마 그 지금 이낙연 신당으로 가게 될 거고요. 이낙연 신당이 지금
그 원칙과 상식 그 탈당했던 세 사람 있잖아요. 거기랑 지금 합당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거든요. 아마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민주당에서 그 뭐 공천 탈락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탈한 세력은 거기로 모이게 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한 세력은 지금 이준석 대표의 뭐 개혁신당으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고 이 이제 양쪽이 뭐 만약에 한 정당으로 모인다면 이제 그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빅텐트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아직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병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문재인 정부 초대 그 청와대 정무수석이었기 때문에 친문이라는 상징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저게 결국은 친문과 친명 간의 일종의 그 내전적 상황 뭐 이런 걸 예고하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을 떠났죠. 전병헌 의원은 전 의원은 정무석은 민주당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예 국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아니 국회를 떠나다니 지금 그 좋은 금배지를 지금 내놓겠다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 아마 뭐 생소하실 겁니다. 이은주 의원 비례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 사퇴했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다가 임기 거의 다 채우고 대법원 최종 판결 앞두고 그리고 의석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당의 의석수는 안 변하니까 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3면입니다. 기호 3번. 자, 총선에서 기호 3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1, 2번만 그 TV 토론에 나오냐. 아니 왜 3번도 안 넣어주냐. 그래가지고 뭐 대선 때 꼭 들어가는 게 기호 3번입니다. 기호 3번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다 기호 3번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들 영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의당은 동료 의원들이 박수까지 받아가면서 한 의원을 떠나보냅니다. 박수까지만 받은 게 아니에요. 자, 포옹까지 해줬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심상정 의원이 지금 정의당을 떠나겠다고 하는데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뭐 고맙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당을 위한 희생이라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은주 의원 주장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왜 떠나려고 한다는 건지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들어보시죠. 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 사태가 꼼수 사태라는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의석수를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이른바 이제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은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고 2심이 이제 작년 11월에 났는데 집행유예가 났기 때문에 의원직이 상실될 상황이에요. 그럼 대법원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이제 확실히 상실이 되겠죠? 예. 근데 대법원 판결이 지금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모르는데. 네, 또 하나 이제 변수가 지금 사퇴 시한이 있습니다. 아, 사퇴하는데도 무슨 시한이요? 이게 지금 제 총선 120일 전에 임기 만료 120일 전 그러니까 오는 30일까지가 지금 비례대표 사퇴 시한이거든요. 그 뒤에 하면? 그 뒤에 하면은 이제 의석수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 예, 승계를 못 받는 승계를 못 받는 거예요. 어허. 승계 시한이 이제 30일이고 판결은 언제 날지 모르고 그러니까는 정의당 의석수는 그냥 줄어드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6석이니까는 이걸 막기 위해서 앞서 이제 류호정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사퇴해서 이제 뭐 새로운 당으로 갔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 비고 그러니까 그건 승계가 되고 이번에 이은지 의원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 나면 자동으로 상실이 되고 승계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본인이 사퇴를 하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자리와 이제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지키려고 한 꼼수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밑에 계신 분 기억나십니까? 이자스민 의원 그 소수 그러니까 이 필리핀계 출신. 네. 전에는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이었던 한나라당에서인가요? 그때 그 비례대표 위원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번호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총선 뭐 임기 한 3개월 앞두고 이제 승계를 받게 됐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지금 정의당이 그리고 정의당 이전 전신까지 해서 이 진보 정당들이 해왔던 역할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진보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거대 양당이 좀 보수화된 상황에서 진보 아젠다를 던지고 진보 의제를 이끌어낸 역할을 한 거는 맞는데 이제 그 정당으로서의 수명이 좀 다한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저런 꼼수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사실 정의당의 스탠스는 거대 양당의 행태에 대해서 항상 꼼수 부린다라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거의 정당이 지금 수명이 다해가는 과정에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저는 정의당이 이렇게 정당으로서 수명이 다해가는 것이 뭐 제3지대 지금 제3지대 등장이 양당발 아닙니까? 양당발 제3지대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자가 붕괴한 것이 아닌가. 본인들의 왜 이렇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제3지대로서조차도 선택받지 못하는 위치에 갔는지를 처절하게 반성한다면 그래야 다시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을 다시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이미 여러 개를내로 찢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의 재건은 이번 총선에서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옛날에 그 미국 방문했을 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 판결에서도요. 1심 최근에 나왔지만 그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확실하지 않다. 근데 욕을 했어요 라면서 보도를 했죠. 이 욕설을 했다고 보도했던 그 기자가 MBC 기자가 정치적 편향성을 보여주는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자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도가 그때 이제 그 욕설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뭐 당시 이기정 비서관과 이런 논란도 보이기도 했었던 인물입니다.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답은.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근데 뭐 꽤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잊고 있었는데 이 기자가 이번에 무슨 모델로 등장을 해요? 예, 이 기자가 이번에는 이 민주당 총선 후보로 나선 류삼영 전 총경과 함께 8만 원짜리 후드티 판매 행사 모델로 나섰습니다. 후드티 판매 행사 모델? 예, 이 후드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곳은 출판사인데요. 이 류삼영 전 총경뿐 아니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탁현민 전 비서관 책을 출판한 곳입니다. 이번에 이 캠페인 판매 수익 10%는 류삼영 전 총경과 해당 기자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MBC 내부에서도 정치 중립 위반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도 뭐 성명 냈었죠? 예, MBC 제3노조는 반정부 정치 이벤트라고 비판하면서 개인적 소신, 양심을 드러내고 싶으면 MBC 기자 타이틀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어허. 자, 기자의 해명도 좀 들어보죠. 뭐라고 합니까? 뭐 조선닷컴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도 몰랐다. 이 포스터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출판사에 지금 항의를 했다. 뭐 그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어요. 항의를 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그 후드티 판매 대금 뭐 일정 %가 본인한테 간다 이렇게 났는데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몫의 수익은 다 기부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수정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오호. 자, 기자 선배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런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늘 뭐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벤트죠. 지금 본인이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뭐 후드티든 뭐든 이렇게 뭐 판매 뭐 그런데 우선 상업적인 일에 자기 그 회사와 자기 이름을 걸고 그 나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그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윤리적으로. 자, 그다음에 정말 본인의 해명대로 저 출판사에서 이 기자한테 그런 부분을 가서 설명을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진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이게 무슨 취지고 뭐 또는 누구랑 같이 나오고를 전혀 모르고 본인의 회사명과 자기 기자의 이름을 저기다가 빌려줬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본인은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은 그러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모르면 나는 이 기사를 잘 모르고 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저 정도가 되면 저는 그 기자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도 알아보죠. 저 기자가 썼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가서 욕설했다. 바이든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건데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거 지금 MBC 보도에 대해서 이제 정정 보도 그 판결이 났었죠. 그러니까 MBC가 이제 그 바이든이라고 그때 당시 녹취가 그러면서 그 지금 미국 순방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속어를 썼다라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바이든이 아니다, 날리면이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재판의 쟁점이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게 쟁점이 됐는데 이게 청취 불가, 감정 불가라는 거예요. 감정 불가 뭔지 재판부도 잘 모르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확인 안 된 상태에서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사는 이거는 잘못된 보도다라고 하면서 정정 보도 판결이 났습니다. 예. 자,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죠. 다혜 씨가 최근에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그 생신이었대요. 이 생일 축하라는 영상을 남겼는데 여기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역시 이 꽃갈모자는 누가 이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봐도. 근데 저 따님이 다혜 씨가 저 영상만 올린 게 아니라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의미심장해요. 지금 시점에서. 예, 이 다혜 씨가 SNS에 아버지 생일 축하 글을 올리면서 71번째 생신을 축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모두 평안을 기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족의 평안을 기원한다. 예, 여기서 이 또다시 표적이 될 아버지와 가족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하. 특히 최근에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때 이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뿐만 아니라 전 정부 인사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소환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또 통계 조작 의혹도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통계 조작 의혹으로도 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조국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딸이 올린 글이니까 딸의 남편이었죠. 뭐 전 사위, 지금 이 전 사위가 이스타항공 채용과 관련해서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TV조선에서도 지금 관련 그 속보 단독 보도가 몇 개 나왔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사실 그 사건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금은 전 사위죠. 이 전 사위를 이상직 전 의원이 지금 사실상 그 창업주인 이스타항공 그리고 또 이제 태국의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 저가항공사 타이스타젯 거기에 임원으로 채용을 시켜주는 그 대가로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자리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뇌물죄 구조인 거예요. 예, 지금 재판 중이에요. 그게 아니, 수사 지금 중이고. 수사 중입니다. 예, 수사 뭐 중. 어떻게 그 구성할지는 뇌물죄가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취업이 어떤 대가를 염두에 둔 특혜 취업인지를 염두에 두고 중진공 이사 자리를 임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청와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당시에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 이제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이게 좀 논란이 됐었던 게 갑자기 현직 대통령의 따님이 외국 가서 산다. 그래서 아니 무슨 갑자기 왜 대통령의 딸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왜 그러는지 배경 설명을 했는데 그때 뭐 제대로 된 해명이나 설명이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봤는데 사위가 거기 이스타항공에 지금 뭐 취업을 하고 뭐 이런 구조가 되면서 아니 왜 이러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현직 대통령의 사위라고 한다면 뭐 사실은 취업은 어디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전 사위라는 서모 씨가 사실은 항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타이 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그곳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로부터 한 5개월 전에 그 이상직 전 의원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지명이 돼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관계가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필연적으로 대가 관계냐 이거는 뭐 의심해 볼 만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그로부터 얼마 뒤에 사실은 국회의원이 또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도 이상직 전 의원의 경선 경쟁자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민주당에서 컷오프가 돼버려요. 아예 경선에
참여를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상직 전 의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아주 손쉽게 받는 이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이 덩어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지금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걸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은? 뭐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겠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이제 지나간 권력 아닙니까? 지나간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이 정도로 계속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면 저희가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칼날을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게 똑같이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그리고 류현진. 이 두 선수를 협박을 해서 수억 원을 뜯어낸 사람이 있었죠. 바로 후배 야구 선수였던 임혜동 씨. 임혜동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임 씨가 어떻게 혼자 이런 걸 다 알았을까? 그 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두 선수를 관리하던 에이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이전트와 임혜동이 짜고 범행을 벌인 것 아니냐? 이런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이거 구조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전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원에 출석합니다. 김하성 선수 협박하고 4억 받을 수 있는 혐의 인정하시나요? 류현진 선수 오늘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세요? 임 씨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김하성 선수와 몸싸움을 벌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 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류현진 선수에게도 수억 원을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류현진 선수의 매니저로 일하던 2022년 1월 엉덩이를 맞는 듯한 영상을 빌미로 3억여 원을 뜯어낸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당시 김하성, 류현진 선수의 에이전트였던 A 씨와 공모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임 씨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 계좌로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친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같이 동료로서 일하고 했고. 경찰은 임 씨와 에이전트가 조직적으로 범행을 모의했는지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 자식이 용돈 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고마워. 오늘 저기 나가서 뭐 어디 가서 소주나 한 잔. 그러신 분 많지 않습니다. 자식이 용돈 주면 그걸 그냥 막 다 쓰시는 분이 없어요. 차곡차곡 모아 두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아유, 이 자식이 준 돈인데. 자, 어느 할머니 얘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아들이 생활비를 조금씩 주신답니다. 이 생활비를 모아두신 거예요. 역시 이 할머니도. 그래서 그 돈이 얼마나 됐느냐? 한 1,800만 원? 야, 용돈 모아서 1,800만 원 모은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1,800만 원을 하마터면 그냥 몽땅 잃어버릴 뻔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어우, 무슨 일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 현금 왜 장판 같은 데 깔아두시기도 하고 예. 이불 틈에 넣어두시기도 하는데 이 할머니는 아마 매트리스 틈새에 끼워 넣으셨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매트리스 틈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할머니가 사는 집을 리모델링 할 때 자녀분들이 그걸 모르고 매트리스를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남성 2명이 책상을 저렇게 아파트 분리수거 현장에 버리다가 한 남성이 이상해 하고 딱 발견한 겁니다. 매트리스 사이에서 무려 1,8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니 여기 왜 돈이 들어있지? 그렇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정말로 이게 다행인 건데요. 바로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특히 경찰이었던 겁니다. 25살의 고성주 씨인데 경기도 안산에 저렇게 재활용 수거와 관련한 현장에서 바로 이것을 발견했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이 돈은 할머니에게 돌아가게 된 겁니다. 야, 어떻게 좀 세상에 분리수거장에 매트리스 뭐야. 그래서 그냥 버렸으면은 저 피 같은 1,800만 원 할머니의 용돈이 그냥 버려질 뻔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저걸? 이 지금 고순경이 그날 비번이었다 그래요. 네. 비번이라서 이제 우연히 그 지금 분리수거장에 간 것 같은데 거기서 매 눈으로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한 거죠. 야. 그래서 바로 이제 112에 신고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 이제 안산 그 파출소에서 출동을 했고. 아, 순경도 신고를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뭐 직접 뭐 인지해서 수사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출동을 해서 그러면 저게 주인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찾았을 것 같으세요?
글쎄, 이거 뭐 어디 뭐 이거 뭐 방을 붙일 수도 없고 어떻게 쓸까요? 이게 대형 폐기물 지금 버려보시면은 폐기물 그 배출할 때 스티커 붙입니다. 거기에 메통메토라고 붙이죠. 아, 자기 주소 이름 그 써야 되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주소는 써야 돼요. 네, 그거 보고서 이제 주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이나 할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서 예. 1,800만 원 고스란히 찾고 이 가족들이 이 고승경한테 감사 인사를 직접 방문해서 경찰서에서 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온 거예요. 할머니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이고, 어디 있어, 내 돈, 내 돈. 아, 여기 있어요, 할머니. 아니, 이거를 왜 버리냐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식들은 엄마 도와주려고 집 고치다가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요, 생각해보니까 과거에도 냉장고 미쳤나? 왜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한 도민이 신고를 한 거예요. 중고 냉장고를 구입했는데요. 바닥에 돈이 있어요. 무려 1,100만 원이 있었던 겁니다. 야, 저거 5만 원짜리 다발이. 야, 근데 이분이 그래도 신고를 해서 경찰들이 주인 찾기 작전을 펼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냉장고가요. 제주도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라 중고 냉장고인데 한마디로 물 건너온 겁니다.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건너온 냉장고라는 건 일단 우와, 밝혔어요. 일단 서울에서 제주까지 건너온 아, 냉장고. 네, 주인 찾기가 쉽지 않아서 경찰들이 샅샅이 보니까 현금을 봉투에 담아서 바닥에 놨는데 그게 1억이에요. 봉투 단서가 됐습니다. 병원 우리가 대봉투라고 하죠. 큰 봉투. 병원 이름도 적혀 있고요. 약봉지도 있고 거기에 메모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와.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이 약을 제조해준 그 약국에 기록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리고 약국에. 메모를 보니까 퇴원 날짜를 추적을 해서 도대체 이 봉투를 받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경찰관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밝혀냈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돈 주인을 밝히고 보니까 서울에 혼자 거주하던 60대 여성이었는데요. 아마 이제 질환을 앓고 있었으니까 병원을 다녔고 이 돈은 바로 보험금을 수령한 돈.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처분해서 이렇게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데 아이고, 그 소중한 돈이네.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망하고 나서 유족들이 아마 냉장고를 폐기물 업체나 이런 곳에 갖다 버리면서 현금이 있는 줄 모르고 결국은 같이 버려지게 된 거고요. 그렇지, 냉장고 밑에 돈 있을 줄 누가 알아요? 돈의 주인을 찾았지만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1억 1천만 원을 다시 찾은 사연도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 최근에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 옥천에는 눈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저의 아무튼 마음의 고향, 태어난 고향입니다. 자, 이 충북 옥천에 송아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추위에 송아지가. 근데 저 녀석 봐라. 지금 산속으로 지금 막 뛰어가고 있네요. 근데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한테 송아지 정말 자식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난 10일 충북 옥천에서 축산업을 하는 한 남성이 인근 농장에서 송아지를 구입을 해서 축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송아지가 그만 달아나 버린 겁니다. 오호. 근데 이 추위에 송아지가 달아났으니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래서 멀리 가진 않았을 거다라고 찾았는데 저렇게 산속으로 도망가 버리니까 찾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오호. 혹시나 돌아오나 싶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축사에 불 밝혀놨는데도 송아지 돌아오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이튿날 마을 주민들, 가족들까지 총동원해서 수색을 했는데 결국 못 찾았는데 그렇지. 산속에 어디 있는 줄 알아, 저 녀석이. 무려 12일간 이 송아지의 행방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12일 동안 못 찾았어요. 우리 송아지 이 추위에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어디 갔냐 이러고 있는데 잠깐만 무엇을 동원했을까요? 약간 저 하늘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열흘이 넘어도 못 찾으니까 군에 SOS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는 사람 굉장히 많이 동원했습니다.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공무원 그래서 40명이 차출이 돼서 동원했는데 사실 이게 사람만으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쌓였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요. 그렇죠. 사람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지역들이 많은데 네. 뭐가 찾았냐? 바로 드론. 드론. 네, 드론이 저 송아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야, 그래서 드론이 항공 촬영을 해서 저기 있다. 자율방범대 출동했고 의용소방대도 출동을 합니다.
근데 아유 열흘간 아무것도 못 먹었나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린이들 왜 길 잃었다가 엄마들이 찾으면 아이고 이 녀석아 하고 화내다가도 밥 먹었냐부터 챙기죠. 그렇지. 이 송아지 무려 12일간이나 사실상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너무 말라 있었고요. 발이나 이런 곳에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12일간 생존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렇다 보니 이 주인 입장에서는 제갈까지 물려져 있고 이렇게 눈 쌓인 산에 있었는데 살아줘서 그래도 기특하다라는 고맙죠. 식으로 심정을 밝혔고요. 사실 송아지한테 기특한 마음도 들겠지만 이렇게 주민분들이 나서주고 드론까지 띄웠던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예.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 겨우 잘 찾았습니다. 아이 참. 다음 소식입니다. 자 해외여행 갔을 때 입국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입국 절차도 다르고 뭐 조건도 다르고 그거는 이해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이해해요. 뭐 나라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로 자 중국 선양입니다. 중국 선양에서 입국하려고 해서 검문을 받는데 한국인이 1시간 넘게 억류를 당했대요. 근데 왜 그랬느냐? 정말 황당한 이유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공항에서 억류됐다고 한다면 보통은 생각하시는 게 마약 유반입이라든지 아니면 세관에 신고되지 않은 사치품 이런 범죄 생각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대만을 독립국가로 표시한 지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대만을 뭐? 대만이 독립적인 국가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 때문에 저 지금 지도 보이시죠? 보시면 그냥 사실 이게 그냥 독립적인 지도도 아니고 다이어리에 부착된 지도라고 그래요. 트렁크 검사하다가 저 지도가 문제가 됐는데 저 사실 그냥 시중에서 많이 보는 지도거든요. 아니 내 다이어리 안에 지도가 어떻게 표시됐는가를 확인하고 외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너무 어이없는 사유인데 대만이 타이베이에 표시돼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수도 지금 네. 이렇게 표시돼 있고 그렇잖아요. 타이완이라고 써 있는데. 타이완 표시돼 있고 타이베이 표시돼 있고 수도로서. 네. 그 지도가 대만을 독립국가로 이 표시해서는 안 되는 자기네들의 원칙을 어겼다. 와. 조사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 정모 씨 70대입니다. 이 남성을 갖다가 사무실로 데려가서 억류를 했다고 합니다. 70대 남성을 1시간 동안 억류시킨 이유가 그 지도에 내가 내 다이어리 안에 있는 지도에 그것까지 본 것도 참 황당한데 아니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아유 내가 별도의 지도를 가진 것도 아니고 다이어리에 붙어 있었던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억울하다고 계속 항변을 했는데도 세관원들이 이분의 주장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분이 너무 답답하니까 곳곳에 있는 선양 교포들에게도 연락을 하고 계속 항의도 하고 전화도 이곳저곳 돌리니까 풀어줬긴 한다라고 했는데 무려 1시간이나 잡혀 있다가 풀려났다고 하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당장 제 조그만 수첩 꺼내서 이거 세계 전도를 어떻게 뜯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야 어디 뭐 진짜 물론 자기네들끼리 지금 뭐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외국인이 다이어리 안에 그 타이완이라고 좀 표시해놨다고 본인이 표시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야 자식들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자식들 연락 안 오죠. 그러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뭐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분은 한 외국인인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거액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안 주고 동물한테 줬다고 합니다. 동물한테. 아니 유산을 동물한테 준 할머니가 있어요. 어떤 할머니입니까? 예, 이게 중국에서 알려진 사연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에게 남기는 즉 반려견과 반려묘에게 남길 유산의 액수가 얼마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인데?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뭐 한 2억? 1억? 아닙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37억 원을 남기겠다. 이렇게 할머니가 밝힌 겁니다. 37억을 동물한테 주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 자녀가 있어요. 3명 정도 있는데 몇 년 전에 자녀들에게 내 유산을 상속하겠다라고 유언장을 작성했었는데 너무 할머니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죠. 아니 유산까지 주겠다고 했는데도 할머니가 아픈데도 잘 찾아오지도 않고 돌봐주지도 않고 할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아파도 내 곁을 지키는 것은 반려견, 반려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결국은 유언장을 수정을 한 겁니다. 수정을 했어요. 원래 써놨던 유언장을. 그렇습니다. 무려 37억 원을 반려견에게, 반려묘에게 남기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내 유산은 이 반려동물들과 그 새끼들을 돌보는데 모두 사용된다. 무려 37억 원이나 남겼다니까. 야, 좀 어안이 벙벙하기도 하지만 또 뭐 공감을 일부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37억 받게 되는 자 우리 반려견, 반려묘들 보시겠습니다. 자, 저 고양이가
37억을 받는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달리 보이네. 37억 상속받는다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그 고양이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찌됐든, 야, 어떻게 고양이한테 그걸 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잠깐 변호사니까 이게 네. 법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참 이거부터 물어보죠.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이게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절대 같은 반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상속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나는 이 돈을 고양이를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떡하냐라고 할 때 신탁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탁? 네, 신탁이라는 게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돈을 다른 데 못 쓰게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신탁자가 지정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럼 신탁을 했다면 저 돈은 다 고양이 사료 주는 데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탁 관리인을 지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고양이를 사료를 주고 뭐 병원을 데려가고 그렇게 관리하는 데 이 돈을 써라. 물론 이제 관리인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목적을 한정해서 지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뭐 고양이가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관리할 사람한테는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에이, 그래도 참 부모님 아프시다는데 그 37억 때문이 아니라 좀 와보기시기나 하지. 1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